안녕하십니까. 생활법률 2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협의 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혼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소멸하고요.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인정되었던 인척관계도 소멸합니다. 그리고 부부로서 어떤 정조 의무, 그 다음에 부양 의무, 동거 의무 등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요,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이 양육권은 친권의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권이 뭐냐 하면 이 친자가 부모 친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권의 내용에 보면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권리, 그 다음에 미성년인 자녀가 법률 행위를 할 때 동의를 준다든지 또는 그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대리해서 한다든지 하는 권리가 다 이 친권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 양육권은 친권의 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녀를 현실적으로 훈육, 양육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별도로 따로 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아빠를 친권자로 정한다면 엄마를 양육권자로 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친권자,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결정을 하고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우리 27쪽에 양육자의 지정 한번 보시죠. 이혼할 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이라든지 부모의 재산 상태 등을 참작해서 누구를 양육권자로 정할 건지 이렇게 정할 수 있다. 현재 그 실무를 보면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6세 미만, 자녀가 연령이 6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로 엄마가 양육권자로 정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주 나이가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게 어떤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고요. 그런 점이 많이 고려된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엄마가 양육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뭐 아무리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아빠가 양육권자로 정해지겠죠. 근데 이제 실무상 보면 자녀의 연령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주로 엄마가 이제 양육권자로 많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양육권자로 정해진다고 해서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육권자는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권리를 갖는 사람이고요. 양육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양육비는 설령 엄마가 양육권자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아빠가 부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녀의 연령이 낮으면 엄마가 양육권자가 되고 그다음에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는 아빠가 이제 매달 양육비를 얼마씩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 이쪽에 이제 자녀의 연령이죠. 자녀의 연령에서 이제 18세까지.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부모의 소득입니다. 쭉 해서 제일 높은 구간이 부모의 월 소득이 900만 원 이상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 양육비를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냐면 자녀의 연령하고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의 연령이 3살이에요. 자녀의 연령이 3살이고 부모의 소득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 3살하고 400만 원이면 요게 105만 3천 원. 양육비가 105만 3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산정 기준표를 이용해서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하고 있어요. 물론 달리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에다가 가산하기도 하고 감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육비가 산정되는지 한번 양육비 계산 사례를 한번 보죠. 보이시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례가 부모의 소득이 500만 원인 경우, 만약에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모 소득 모두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3세, 6세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는 양육비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 있죠? 표 한번 보시면, 자, 부모의 소득이 500만 원이고 자녀의 나이가 3세인 경우에는 118만 9천 원이죠? 그죠? 한 명.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6세예요. 6세인 경우에는 자, 132천 원입니다. 130만 2천 원이 되는 거죠. 2명이니까. 그래서 요 2명의 금액을 합하면, 2명의 금액을 합하면 총 양육비는 249만 2천 원이에요. 249만 1천 원. 자, 249만 1천 원이 되고요. 이때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이 양육비를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한테 지급하게 되잖아요. 이때 이 금액 중에 비양육자는 전체 양육비의 6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197만 원을 이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매달 197만 원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한테 지급해 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양육권자가 엄마다 그러면 아빠가 매달 197만 원, 양육비 197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산정 사례는 이 표와 같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양육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협의 이혼할 때도 자녀 양육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다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재판상 이혼할 때도 이제 당사자가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으면 이렇게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진 양육비를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녀가 어린 경우 이제 엄마가 주로 자녀를 양육하고 아빠는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제 흔하잖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자, 이런 경우 이제 아빠가 이 정해진 양육비를 매달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어떤 배드 파파스인가 뭐 이런 사이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들을 신상을 공개하고 뭐 이래서 조금 뭐 명예훼손죄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자녀 양육비를 약정한 양육비를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양육비 지급을 잘 안 해주는 나쁜 아빠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한번 캡처를 하시든지 해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먼저 보면 만약에 양육비 채무자가 아빠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엄마라고 가정을 하고요.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엄마가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지급해라 이렇게 이행명령을 발령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이행명령을 발령을 했는데 아빠가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요 밑에 보시면 과태료 있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요 감치라고 있어요. 30일 이내의 감치거든요. 요 감치는 뭐냐면 구치소에 구금하는 거예요. 이게 신체의 자유가 억압되는 거죠. 구류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행명령이라든지 감치처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지급 명령. 이게 뭐냐 하면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빠가 근무하는 회사 있죠. 회사 사장님한테 당신 저 사람한테 지급하는 월급 중에서 양육비를 떼가지고 엄마한테 직접 지급해라. 이렇게 직접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 발령이 되면 아빠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님은 그 양육비를 아빠 월급에서 떼서 엄마한테 직접 지급해 줘야 돼요. 응? 그런데 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은 아빠가 무슨 월급을 받고 급여를 받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효과적인데, 뭐 자영업자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쓰기가 어렵죠. 응?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양육비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라, 이렇게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행명령이나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그 다음에 담보 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양육비 지급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해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이 많이 있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느냐? 요즘에는 뭐 그렇게 크게 그런 게 이제 이슈가 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협의 이혼을 할 때도 어떤 양육비 계획서 이런 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한다면 매달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할지를 미리 정해야 되거든요. 협의 이혼할 때도요. 자녀가 있으면.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요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혼 의사 확인받고 바로 이혼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양육비에 대해서 따로 약정을 하지 않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13살일 때 이혼을 했는데 한 7, 8년 동안 엄마가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봤더니 아빠가 잘 살아. 사업이 성공을 해서.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고생을 해서 아이들을 키웠단 말이죠. 아이를 키웠어요. 이때 그러면 이 13살서부터 자녀가 성인이 되는 19세까지 한 뭐 6년? 6년 정도 이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 이거죠. 여기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물론 이거는 이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면서 나 치사하니까 난 당신한테 양육비 안 받겠어, 이렇게 양육비를 포기한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 경우는 뭐냐면 양육비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를 않았어요. 양육비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라도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의 나이가 13세 때 이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녀 나이가 만약에 뭐 25살이다.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12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10년 이전 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못 받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또는 아니면 자녀 나이가 아주 많을 수도 있죠. 자, 이런 경우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이 양육비 채권은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 금액이 언제 확정돼요? 당사자 간의 협의로 얼마로 이렇게 정해진다든지 아니면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정해지겠죠. 이렇게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10년 훨씬 이전의 것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면접 교섭권 한번 보죠. 면접 교섭권. 이 면접 교섭권은 이제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어떤 자녀를 면접하고 직접 만나고 서신 교환하고 기타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양육권자인 경우 아빠는 그 그러니까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빠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면접 교섭권이죠. 이렇게 면접 교섭권은 실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권리로서 인정이 되어 있고요. 자녀도 면접 교섭권을 가져요. 응?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사는 아이가 나 아빠 보고 싶다 이렇게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는 어떨까요? 형제.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는데요. 큰아이는 이혼하면서 큰아이는 아빠가 데려가서 양육을 하고 작은 아이는 엄마가 데려가서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엄마 아빠를 만나러 올 때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가다 보니까 형제지간에는 못 만나는 거야. 근데 그 동생이 형을 그렇게 형아를 보고 싶어 했어요. 형아를. 형이 보고 싶다고. 자, 이런 경우 형제 사이에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현행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형제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종종 문제가 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도 얼마나 손주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면접교섭권도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지는 않아요. 글쎄 요 경우도 글쎄 하여튼 좀 입법화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 자녀의 권리로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제 자매 그다음에 조부모의 권리로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면접 교섭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정해져요. 매달 2회 정도, 1박 2일, 주로 이제 주말이죠. 주말에 매달 2회 정도, 그리고 방학일 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실제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집에 가서 기거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면접 교섭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져요. 근데 이렇게 정해졌는데 면접 교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아빠가 이제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뭐 토요일 저녁 서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아이를 만나고 그리고 방학 때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아이하고 같이 지내고 이렇게 면접 교섭 의무의 내용이 정해졌는데 엄마가 이행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아빠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거죠. 양육비 지급 확보 방안 중에 이행명령 신청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면접 교섭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또는 감치처분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양육권자 변경 청구도 가능해요. 양육권자 변경 청구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혼의 효과 중에 재산분할 청구 한번 보죠. 요즘에는 이제 이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재산분할 청구예요. 재산분할 청구. 이제 재산분할 청구가 이게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 입법화됐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가 입법화되기 이전에는 이런 걸 갖다 위자료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이혼하면서 대부분 어떤 경제적 실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잖아요. 남편이 거의 경제 활동을 주도하니까 아무래도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많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할 때 여자들 같은 경우 거의 전업주부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재산분할 청구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위자료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여자한테 좀 많이 돈을 받도록 이렇게 해결을 했다. 지금 재산분할 청구 제도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이제 위자료 금액이 오히려 예전보다 적게 인용이 되고요. 재산 분할 청구가 지금 아주 주요 쟁점이죠. 응? 자, 그럼 이 재산 분할 청구라는 게 뭐냐? 어?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한번 캡처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잘 보이시죠? 이거 원래 이제 칠판에다 판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칠판에 판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재산분할 청구 한번 살펴보죠. 자,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청구라는 게 뭐냐 하면요.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청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업 있잖아요. 기업이라든지 법인이 해산하고 난 다음에 청산 절차를 거치거든요. 자녀 재산을 나눠 갖는 거예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런 청산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부부가 함께 같이 살면서 같이 서로 이제 재산을 일궈왔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산분할 청구는요,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뭐다?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거. 응?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가끔가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아니,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가 왜 이 돈을, 저 바람난 저 여자한테 줘야 되느냐,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부 공동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그 재산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지 따지지 않아요. 부부 공동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그건 비록 그 재산 명의가 남편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남편만의 재산이 아니에요. 부부 공동의 재산이지. 그러니까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 청구는 뭐다? 부부 각자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요.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인데 재산 분할 청구를 해서 아내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건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거. 그리고 유책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책 배우자도. 아내가 바람이 났어. 아내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바람난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왜? 내 거니까.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아니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가 보면 이제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무슨 아주 재벌가의 이제 시집을 가요. 그럼 그 재벌가에서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각서를 요구하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에는 그 최모라는 분도 지금 교도소에 계시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련되셨던 그 최모라는 분도 자기 딸하고 결혼하는 사유한테 뭐 재산 분할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요구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각서는 법률상 무효예요. 무효.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어떤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주요 고려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혼인기간, 그 다음에 직업보유 여부, 재산 규모 등이 이제 그 주요 고려 요소죠. 우리 이제 그 이혼 소송은 90%가 아내가 제기한다 그랬잖아요. 아내가 제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아내의 재산 분할 비율은 올라가요.
10년, 혼인기간이 10년인 경우보다 20년인 경우가, 20년인 경우보다 30년인 경우가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직업 보유 여부. 그러니까 전업 주부보다는 어떤 직업을 가진 아내의 경우가 재산 분할 비율이 높겠죠. 그 다음에 재산 규모. 재산 규모도 주요 고려 대상인데요. 재산 규모 같은 경우도 보통 어떤 분할 대상 재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경우에는 재산 규모가 올라갈수록 아내의 분할 비율이 올라가요. 근데 10억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 100억, 200억 되면 비율 자체는 준다 그래요. 비율 자체는. 응? 금액이 아주 뭐 재벌가 막 이런 경우 몇 천억 되고 막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 비율 자체 절대 금액이 안 늘겠죠. 절대 금액이 크겠지만 비율 자체는 오히려 준다 그래요. 이렇게 혼인기간, 직업 보유 여부, 재산 규모가 이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그 다음에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 한번 보시죠.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에요. 당사자 일방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부부 공동 노력으로 이룩했다면 이거는 분할 청구의 대상이 돼요.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거기에 기여했다면 이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이 공동의 노력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서 직장 나가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고요. 아내는 알뜰살뜰 집안 살림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응?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요. 한 20년 이상 살다가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경우에는 비록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비율이 거의 50% 정도 돼요. 부부 일방의 개인 재산. 부부 일방의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 개인 재산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했다면 분할 청구의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혼인 전부터 아파트가 있었어요. 혼인 전부터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혼인하고 난 다음에 하여튼 한 20년 동안 뭐 그 아파트에 살든지 전세를 두든지 했겠죠. 그러다 한 20년 정도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해요. 자, 이때 혼인 전부터 남편이 아파트가 있었는데 당시 아파트 시가가 한 3억 원이었어요. 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시가가 5억 원이 됐어요. 자, 이 경우에 혼인 전에 있었던 3억 원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 증가된 부분 2억 원 부분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재산의 증식에 대해서 아내도 기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채무도 일상 가사로 인해서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 재산만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빚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근데 이건 뭐예요? 가정 공동생활을 위해서 부담한 그 빚만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부부 일방이 개인적으로 뭐 부담한 보증채무라든지 또는 부부 일방의 어떤 사업상 채무라든지 이런 거는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 요거 중요한 거. 요 퇴직금,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돼요. 퇴직금,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우리 이제 국민연금법이라든지 공무원연금법 등에서는 이렇게 이혼한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의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 퇴직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첫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된다. 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그러니까 5년 이상 결혼하고 살다가 이혼한 경우에만 이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한다. 그리고 배우자와 이혼했어야 되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여야 돼요. 예를 들어 55세에 공무원, 남편이 55세인데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55세에 이혼을 했어. 자, 이런 경우 남편이 지금 퇴직연금을 받았나요? 아니죠.
그 공무원인 경우에는 65세에서부터 연금을 받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65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금을 현재 받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분할해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요 네 번째 요건이 중요해요. 본인도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돼. 본인도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60세,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인 경우는 65세에 도달했어야 된다. 이거죠. 도달했어야 된다. 응? 요렇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요.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기간 제한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돼요. 이 기간이 넘어가면 청구 못해요. 그 다음에 분할 연금액은 얼마냐?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다.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뭐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내하고 1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체 그 연금 납입액은 납입기간 30년, 30년에다 혼인기간 10년이니까 이 사람이 받는 연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씩 나눠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뭐 연금이 뭐 90만 원이라고 쳐요. 연금이 90만 원이다. 그러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30만 원이죠. 이 30만 원을 반씩 나누는 거예요. 15만 원, 15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재산분할 청구, 이제 퇴직연금도 이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다음에 30쪽 한번 보시죠. 손해배상 청구 한번 봐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뭐 재산상 손해라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뭐 다쳤다. 그럼 뭐 치료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재산분할 청구 문제를 해결을 하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할 때 손해배상 청구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위자료 청구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때에도 우리 판례는 주로 이제 혼인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혼 사유도 봐요. 이혼 사유 중에서 위자료를 제일 많이 인정해주는 이혼 사유가 뭘 것 같아요? 부정행위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인정 금액이 다른 이혼 사유보다는 좀 많아요. 응? 그런데 우리 판례는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제 대체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인정을 하고요. 예, 상간자 있죠. 응?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남편한테는 위자료 3천만 원. 그 다음에 그 남편하고 같이 바람핀 그 상대방 여자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여자도 이 남자가 지금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만났을 때 그때가 이제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이때 그 상간녀에 대해서도 한 50% 정도의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위자료 한 3천만 원 정도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간녀는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정이 돼요.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례는 우리 24쪽에 있어요. 24쪽에 있는 사례 한번 보죠. 자, 1번 사례. 갑돌이와 갑순이는 25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상태에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결혼하였다. 갑순이는 아이를 키우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개를 들고 저축하여 목돈을 만들어 조그만 가게를 차리게 되었다. 갑돌이의 월급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갑돌이의 월급보다 더 많은 가게에서 얻은 수익은 모두 저축하여 아파트도 장만하고 5층짜리 건물도 갑돌이 명의로 사서 임대를 주어 남부럽지 않은 부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갑순이는 여기저기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러던 중 젊은 남자를 알게 되어 급기야 불륜에 빠지게 되었다. 가슴 아픈 일이네요. 고생.
고생했는데 같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얼마 후 갑돌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갑순이와 그 젊은 남자를 간통으로 고소하고, 이건 예전에 간통죄 처벌될 때, 지금은 이제 간통죄 처벌 안 되니까 뭐 간통으로 고소할 일도 없죠. 하여튼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래도 갑순이는 자기가 고생해서 번 재산을 되찾고 싶은데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죠. 내가 뭐랬어요? 재산 분할 청구는 뭐다? 내 거 내가 가지고 하는 거다. 내 거 내가 가지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도 자기 거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사례는 엄청 긴데 답은 간단하네요. 그죠? 사례 2번 한번 보죠. 갑순이는 갑돌이와 10여 년 전에 결혼하여 딸 하나를 낳았으나 3년이 채 못 되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 혼자서 어렵게 파출부로 일하면서 현재까지 그 딸을 키워오고 있다. 한편 갑돌이는 다른 여자와 재혼하여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 경우 갑순이는 갑돌이에게 지금까지 딸을 키우면서 들었던 비용과 앞으로의 비용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있죠.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허용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협의라든지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그 양육비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아예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멸시효에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자녀가 아직 그 성년이 안 됐다면 남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혼의 효과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사실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